사람들은 말한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욕심이 많다고, 경계심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사기꾼이 노리는 건 욕심이 아니라 선이라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우리 부부는 그저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마음이 완벽한 먹잇감이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사기가 우리의 결혼까지 무너뜨릴 줄은 더더욱 몰랐다.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한 과외 선생님과 우리 부부의 이야기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기꾼은 늘 당신의 삶 속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얼굴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그녀를 만나다. 처음엔 그녀를 의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중견기업 영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40대 가장이다. 아내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 우리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하나 있다. 딱 평범한 가정이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조금씩 모아가며 사는 그런 집. 문제는 아이의 성적이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중상위권이었던 성적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아내는 그걸 자기 탓으로 돌렸다. 일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나 역시 죄책감이 컸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을 잡고 퇴근 후엔 피곤하다며 아이와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학원을 알아봤다. 여러 곳을 상담했지만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학원은 이미 다니고 있었고 성적은 오르지 않았다. 그때 아내가 과외를 제안했다. 1대1로 집중해서 가르쳐주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 그렇게 학원 원장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처음 만난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30 중반쯤으로 보였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긴 생머리, 절제된 미소, 화려하지 않지만 세련된 인상이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선 특유의 안정감이 느껴졌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말투는 조리 있었다. 학력과 경력도 화려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의 대형 입시 학원에서 5년간 근무한 경력? 아내가 물었다. 선생님, 저희 아이 성적 올릴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시기가 오히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 한마디에 아내의 표정이 환해졌다. 나 역시 안도했다. 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와도 대화를 나눴다. 아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녀가 먼저 아이의 관심사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게임 이야기, 좋아하는 유튜버 이야기. 그녀는 공부 이야기보다 먼저 아이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날 이후 주 3회 2시간씩 과외가 시작됐다. 비용은 회당 15만 원. 결코 싼 금액은 아니었지만 아내와 나는 기꺼이 지불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녀는 완벽했다. 늘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수업 후엔 간단한 피드백을 남겼다. 아이의 약점을 짚어주고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워줬다. 아이도 그녀를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업 전에 미리 책상을 정리하고 기다렸다. 몇 달이 지나자 성적도 조금씩 올랐다. 모의고사 등급이 한 단계 올랐을 때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그녀에게 감사의 뜻으로 식사를 대접했다. 그녀는 사양했지만 우리가 강권했다. 식당에서 그녀는 우리 부부에게 말했다. 부모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아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때는 몰랐다. 그 신뢰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침보다 달콤한 속삭임.
그녀는 아이의 성적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약점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과외를 시작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다. 그녀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거실에 조금 더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급하게 나가지 않았다. 아내가 차를 내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대화는 교육에서 시작했다. 요즘 입시 트렌드, 학종과 정시의 차이, 대학별 전형 전략. 그녀는 정보의 보고였다. 우리는 그녀의 말을 받아 적듯이 들었다. 그러다 그녀가 화제를 살짝 틀었다. 요즘 교육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단순히 입시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 산업 자체가 재편되고 있어요. 에듀테크, AI 학습, 온라인 플랫폼. 이쪽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그런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엔 어떤 기사가 떠 있었다. 에듀테크 기업들의 투자 유치 소식, 성장률 그래프. 그녀는 그걸 자연스럽게 보여줬다. 저도 처음엔 그냥 관심만 있었는데 작년에 지인 소개로 소액 투자를 했거든요. 교육 관련 스타트업이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수익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귀가 솔깃했다. 투자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았다. 나도 주식 계좌는 가지고 있었고 몇 번 손해를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수익을 낸 적은 거의 없었다. 얼마나 벌었는데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 넣은 돈의 2배 정도요. 1년 만에요. 아내의 눈이 커졌다. 나도 놀랐다. 1년에 2배라니. 은행 금리가 3%도 안 되는 시대에 그건 엄청난 수익률이었다. 그녀는 그러나 조심스러웠다. 물론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투자는 늘 위험이 따르죠. 다만 저는 제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말이 핵심이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 교육. 그녀는 교육 전문가였고 그 분야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인상을 줬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에게도 전염됐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손을 저었다. 아, 저는 권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요.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신뢰를 줬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계하라고 했다. 그게 역설적으로 더 믿음직스러웠다. 그날 밤 아내와 나는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그동안 저축만 해왔다. 월급의 일부를 적금에 넣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 그렇게 10년 넘게 살았지만 통장 잔고는 크게 늘지 않았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아이 교육비는 점점 더 들어갔다. 아내가 말했다. 우리도 뭔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살다간 아이 대학 보내고 나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지 나도 공감했다. 하지만 주식은 무섭고 부동산은 엄두도 안 났다. 그런데 그녀가 말한 투자는 뭔가 달랐다. 교육이라는 확실한 분야, 그리고 그녀라는 전문가의 판단. 그게 우리에게 안전망처럼 느껴졌다. 일주일 후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그 투자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자료 보내드릴게요.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녁 카톡으로 PDF 파일이 왔다. 제목은 에듀테크 스타트업 투자 제안서였다. 내용은 그럴듯했다. 회사 소개, 사업 모델, 투자 수익 구조.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그녀가 간단히 설명을 덧붙여줬다. 나는 그 자료를 밤새 읽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럴듯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이미 수익을 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근거였다. 다음 날 아내와 나는 결정했다.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보자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우리는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적금 하나를 해지하고
비상금 통장에서 일부를 빼서 모은 돈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결정을 듣고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는 건 아니죠? 아내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선생님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따뜻하고 안심시키는 미소.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다. 믿음이 통장을 통과했다. 사기꾼들은 결코 당신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당신이 스스로 문을 열도록 기다릴 뿐이다. 5천만 원을 송금한 날 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동시에 기대감도 컸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같았다. 그동안 저축만 하며 살아온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공격적인 재테크를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입금 확인 후 바로 영수증을 보내왔다. A사 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였다. 상단엔 회사 로고와 주소, 하단엔 투자 금액과 예상 수익률이 적혀 있었다. 연 30% 수익률 6개월 후 첫 정산. 문서 하단엔 직인도 찍혀 있었다. 아내는 그 문서를 프린트해서 서랍에 넣어뒀다. 마치 증명서처럼. 우리는 그게 진짜 계약서라고 믿었다. 그리고 6개월 후를 기다렸다. 처음 한 달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성실하게 과외를 했고 우리는 평소처럼 생활했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좋았다. 너무 자주 확인하면 불안해질 것 같았다. 2달째 되던 날 그녀가 카톡을 보냈다. 혹시 추가 투자 의향 있으세요? 이번 달에 신규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망설였다. 아직 첫 정산도 받지 않았는데 추가 투자를 한다는 게 조금 불안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다. 여보, 선생님이 권하는 거면 괜찮지 않을까? 이미 한 번 믿은 거잖아. 나는 아내의 말에 수긍했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조금 욕심이 났다. 첫 투자가 성공하면 우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5천만 원이 6,500만 원이 되고 추가로 투자한 돈까지 수익이 나면 우리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았다. 결국 우리는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투자했다. 이번엔 내 적금을 해지했다. 총 8천만 원. 우리 부부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3달째 그녀는 중간 보고서를 보내왔다. PDF 파일이었는데 그래프와 표가 가득했다. 투자 현황, 수익률 추이, 향후 전망. 전문적으로 보였다. 나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건 숫자였다. 현재 평가액이 8,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내는 환호했다. 여보, 벌써 800만 원이나 올랐어. 나도 기뻤다. 석 달 만에 10%의 수익. 은행 금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다. 우리는 그날 저녁 외식을 했다. 오랜만에 고깃집에 가서 소주를 마셨다. 아내는 계속 웃었고 나도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보고서는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다. 8,8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녀가 임의로 적어 넣은 것이고 그래프도 실제 데이터가 아닌 허구였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그걸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4달째 그녀는 다시 카톡을 보냈다. 혹시 지인 중에 투자 관심 있는 분 계세요? 소개해 주시면 소개비도 드릴게요. 나는 조금 이상했다. 소개비.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적극적이었다. 우리 회사 동료한테 한번 물어볼까? 요즘 재테크 고민한다고 했거든. 나는 말렸다. 아직은 좀 우리가 먼저 결과를 본 다음에 하자. 아내는 아쉬워했지만 수긍했다.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말린 게 천만다행이었다. 만약 주변 사람을 끌어들였다면 우리는 가해자가 됐을 것이다. 5달째 그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과외 시간이 가끔 지각하거나 취소됐다. 개인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였다. 카톡 답장도 늦어졌다. 투자 관련 질문을 하면
바빠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라는 답만 돌아왔다. 나는 불안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나를 안심시켰다. 선생님도 바쁘시겠지. 우리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편엔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6달째 드디어 첫 정산일이 다가왔다. 우리는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뒀다. 그날이 오면 원금 5천만 원과 수익금 1,500만 원, 총 6,5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나는 오전부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카톡 알림을 기다렸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저녁 8시쯤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오늘 정산일인데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답장은 30분 후에 왔다. 아, 죄송해요. 회사 쪽에서 정산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처리될 거예요. 나는 불안했지만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주가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엔 답장이 더 늦었다. 그리고 그 답장은 더 모호했다. 시스템 점검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부터 나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8천만 원. 우리 부부가 몇 년간 모은 돈. 그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카톡은 읽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과외도 일방적으로 중단됐다.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완전히 당했다는 것을. 사라진 수익, 변해가는 그녀. 어떤 불길한 징조는 처음엔 너무 작아서 듣기조차 어렵다. 그녀가 사라진 후 나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았다. 과외를 소개해준 학원 원장에게 전화했다. 원장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선생님이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찾고 계시던데.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다. 나는 원장에게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피해자는 총 7가족이었다. 피해 금액은 각기 달랐다.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2억 원. 총 피해액은 8억 원이 넘었다. 우리는 단톡방에서 각자의 경험을 나눴다. 그리고 모든 수법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엔 과외로 신뢰를 쌓고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내고 소액으로 시작한 뒤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정산일의 지연을 핑계로 시간을 끌고 결국 잠적한다. 완벽한 사기 시나리오였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차가웠다. 담당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기 쉽지 않아요. 계좌 추적해봐도 이미 다 인출했을 거고 휴대폰도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억울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형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수사는 진행할게요. 다만 기대는 너무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나올 때 나는 무너지는 것 같았다. 8천만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부부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아내는 점심을 거르며 도시락을 싸왔고 나는 회식을 피하며 교통비를 아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 집에서도 계속됐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건강한 게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내가 먼저 투자하자고 했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다.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당신 탓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사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아내가 먼저 제안했고
나는 막지 못했다. 그리고 추가 투자를 결정한 것도 우리 둘이었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우리 둘 다의 잘못이었다. 밤마다 나는 생각했다. 왜 그때 의심하지 못했을까? 연 30% 수익률이라는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왜 몰랐을까? 투자 계약서를 전문가에게 확인받지 않은 것도, 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도 모두 내 잘못이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가끔 한숨 소리가 들렸고 때론 숨죽인 울음소리도 들렸다. 나는 등을 돌린 채 그 소리를 들었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우리는 서로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아침 인사도 저녁 대화도 줄어들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밥상도 점점 간소해졌다. 아내는 요리할 기력이 없어 보였고 나는 먹을 식욕이 없었다. 그리고 2달째 우리는 첫 번째 큰 싸움을 했다. 그날 나는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 중요한 보고서 마감을 놓쳤다. 팀장에게 혼났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집에 돌아와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아내가 물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나왔어? 나는 짜증이 났다. 그게 지금 중요해? 아내도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요하지. 우리 지금 8천만 원 날린 거 잊었어? 이제부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그 말에 나도 폭발했다.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 선생님 믿고 해보자면서 나한테 계속 떠밀지 않았어.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나도 내가 한 말에 놀랐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이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아내를 탓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했다. 그 감정의 출구가 아내를 향한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었다. 결혼 15년 만에 처음이었다. 부부가 아닌 서로의 죄책감과 마주하다. 사기보다 더 무서운 건 서로를 향한 비난이었다. 그 싸움 이후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됐다. 작은 일에도 서로 나를 세웠다. 설거지를 안 했다고, 쓰레기를 안 버렸다고, 불을 켜놓고 나갔다고.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모두 싸움의 빌미가 됐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8천만 원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내가 자신을 탓하고 있다고 느꼈고 나는 아내가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느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그 비난을 읽었다. 석 달째 아내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다. 며칠 쉬고 오겠다고.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혼자 있고 싶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텅 비었다. 아들도 학교와 학원으로 바빠서 거의 집에 없었다. 나는 혼자 남은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내에게서 카톡이 왔다.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솔직히 나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줬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내는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다. 말수가 더 줄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각자 출근하고 각자 퇴근하고 각자 잠들었다. 넉 달째 나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고 업무 실수가 잦아졌다. 결국 회사 보건실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다. 의사는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아내도 힘들어 보였다. 살이 빠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어졌다. 병원 동료가 아내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무슨 일 있냐고.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집에 오면 무너졌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상담 받아볼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상담받는다고 달라질까? 나는 답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확신이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이 부서진 것 같았다. 5달째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를 검거했다는 소식이었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붙잡혔다고 했다. 우리는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얼굴을 다시 봤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달랐다. 화장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모습. 그녀는 우리를 보고 고개를 숙였다. 형사가 말했다. 피해의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녀가 잡혔지만 우리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관계도 돌아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 나는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 담담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다. 그냥 지쳐 있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나는 차를 길가에 세웠다. 숨이 막혔다. 이혼. 그 단어가 실제로 들릴 줄은 몰랐다. 우리 다시 해볼 순 없을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우린 서로한테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 같이 있으면 계속 그 사기 생각하게 되고 서로 탓하게 될 거야. 나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6달째 아내는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류를 받아든 날 나는 오랫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다. 15년 결혼 생활의 끝.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우리의 시간들. 아들에게 말해야 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아이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러다 울었다. 자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우리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과외 선생님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외는 자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아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노크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나 자신조차 추스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일주일 후 조정 날짜가 잡혔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렸다. 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정실에서 마주한 진실의 자네. 누구도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대가를 견디는 건 결국 피해자의 몫이다. 조정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쳤다. 어젯밤 내내 우리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첫 만남, 프러포즈, 결혼식, 아이의 탄생.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법원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떨렸다. 아내는 이미 와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가벼운 목례만 했다.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 조정실에 들어갔다. 조정위원 2분이 앉아 계셨다. 한 분은 판사 출신이었고 다른 한 분은 변호사였다. 그들은 우리의 서류를 검토하며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후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됐어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기 피해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는 2분 모두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린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듭니다. 조정위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담을 받아보신다든지. 아내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동의했다. 사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품고 있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아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희망도 사라졌다. 조정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든 것이 차근차근 정리됐다.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 나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고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기로 했다. 재산은 거의 없었다. 전세 보증금과 약간의 저축. 그나마 있던 8천만 원은 사라졌다. 나머지를 반씩 나누기로 했다. 15년 결혼 생활의 결과물이 고작 이것뿐이었다. 조정이 끝날 무렵 조정위원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참을 수 없었다. 저는 후회합니다. 조정위원들이 나를 바라봤다. 아내도 고개를 들었다. 투자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탓하고 상처 준 것을 후회합니다. 사기를 당한 건 우리 둘 다의 선택이었는데 저는 그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막지 못했냐고, 왜 의심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그건 제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 본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 사이엔 너무 많은 상처가 쌓여 있었다. 조정위원이 조용히 말했다. 2분 모두 피해자입니다. 사기꾼이 빼앗아간 건 돈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맞았다. 그녀가 빼앗아간 건 8천만 원이 아니었다.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족,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조용했다. 아내와 나는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말없이 어색하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탔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법원 앞 계단에서 아내가 멈춰섰다. 여보 아니 당신. 나는 돌아봤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운이 나빴던 거예요. 나쁜 사람을 만난 거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걸 견디지 못한 우리도 잘못이야.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 아이만큼은 잘 키워요. 각자의 자리에서. 나는 대답했다. 그래. 그건 약속할게.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녀를 생각했다. 과외 선생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사기꾼. 그녀는 지금 구치소에 있을 것이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마 몇 년 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출소 후엔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설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우리가 받은 상처는 누가 치유해 주는가? 무너진 가정은 누가 되돌려 주는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6개월 후 이혼은 확정됐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내와 아들은 전셋집에 그대로 남았다. 나는 주말마다 아이를 만났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점점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다. 아빠, 그 선생님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나쁜 짓을 해. 돈이 필요해서, 욕심이 많아서, 혹은 그냥 남을 속이는 게 쉬워서.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아니야. 아들이 물었다. 그럼 뭐가 중요해?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가 다시는 그런 사람한테 속지 않는 거. 그리고 남을 쉽게 믿되 중요한 결정을 할 땐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원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다만 불운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불운을 견디는 방식에서 우리는 실패했다. 서로를 탓하고 상처 주고 결국 헤어졌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아내를 더 단단히 붙잡았을 것이다. 돈보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기꾼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8천만 원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벼운 형량이었다. 하지만 법은 그게 전부였다. 우리가 잃은 15년 결혼 생활, 무너진 가정, 상처받은 아이.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사기꾼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수상한 외모, 불안한 눈빛, 어설픈 말투.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안 속는다. 진짜 사기꾼은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얼굴로 온다. 당신의 과외 선생님일 수도, 직장 동료일 수도, 교회 집사님일 수도 있다. 그들은 당신의 욕심을 이용하지 않는다. 당신의 선의를 이용한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마음, 가족을 위하는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을 먹잇감으로 삼는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사기를 당한 후다. 잃은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신뢰, 관계, 가정. 우리처럼 부디 조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부디 당신의 가족을 지키길 바란다. 서로를 탓하지 말고 함께 이겨내길 바란다. 우리가 실패한 그 길을 당신은 성공하길 바란다.